혹시 시험 때문에 막 벼락치기 하고 달달 외우기만 하는 공부 좀 지겹지 않으세요? 오늘은요, 그냥 사실만 외우는 거 말고 진짜 아하!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진짜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비밀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근데 그 비밀의 실마리가요, 정말 의외의 곳에 있어요. 바로 바비라는 소년과 할아버지 밥의 이야기를 다룬 이 동화책의 한 구절에서 시작되거든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고 시간이 흘러서 이번엔 손자가 할아버지를 가르치는 거죠. 이 가르침과 배움의 역할이 딱 뒤바뀌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말이죠. 우리가 몰랐던 아주 효과적인 학습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열쇠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? 아니 근데 왜 굳이 새로운 열쇠까지 필요하냐고요? 우리가 흔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수박 겉핥기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고 하면 사실을 외우고 기술을 연습하는 뭐랄까 좀 2차원적인 세계에 갇힐 때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본다고 단어 리스트 쫙 뽑아서 그냥 통째로 외우는 학생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게 바로 2차원 학습의 대표적인 예죠. 단어 뜻, 스펠링 이런 건 알아요. 근데 정작 그 단어를 왜 이 문장에서 써야 하는지,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, 즉 이해가 쏙 빠져 있는 거죠. 바로 이 이해라는 차원, 이걸 더해야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. 이런 문제는요, 특히 추론처럼 좀 복잡한 기술을 다룰 때 확 드러납니다. 많은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자, 이 글을 읽고 추론해 보세요 라고는 하는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추론하는 건데 그 방법 자체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이건 마치 자, 한 발 그리고 다른 한 발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걸어봐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. 이러는 아무리 수업을 잘 짜도 학생들은 결국 얕은 이해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얕은 이해를 넘어서 깊은 학습, 그 3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여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라는 아주 훌륭한 청사진이 있습니다.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모든 건 개념적 렌즈에서 시작해요. 그냥 막연하게 주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. 추론이면 추론, 갈등이면 갈등, 이런 큰 아이디어라는 렌즈를 딱 끼고 그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.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사용할 렌즈는 바로 추론입니다. 자, 이 추론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나면 우리는 4단계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. 먼저 텍스트에 뭐가 쓰여 있는지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요. 그 다음엔 나도 이런 적 있는데? 하면서 내 경험과 감정을 연결해서 반응하는 거예요.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? 하고 분석적으로 비평하는 단계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이야기는 결국 이런 뜻이구나 하고 나만의 결론을 생산해내는 거죠. 이 4가닥의 실이 시실과 말실처럼 엮일 때 진짜 깊이 있는 이해라는 멋진 옷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청사진을 들고 다시 밥과 바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우리의 길잡이는 뭐다? 바로 추론이라는 개념 렌즈입니다. 첫 번째 단계, 이해하기입니다.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텍스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. 자, 이야기 속에서 할아버지 밥에게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? 그렇죠. 책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게 됐어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추론이라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단단하게 다져놔야 할 사실의 기반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, 반응하기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글자 너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야기에 내 감정, 내 경험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. 손자 바비가 완전히 변해버린 할아버지를 보고 도망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작가가 직접 바비는 할아버지의 변화가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써주진 않았잖아요.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실이라는 무엇을 감정이라는 왜와 연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. 세 번째 단계는 비평하기인데요. 이건 작가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. 작가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어떤 장치를 썼을까? 이렇게요.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다시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공통적인 패턴 같은 거 발견하셨나요?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우리는 지금 이야기 내용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
그 구조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. 한 발 또 한 발이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역할이 뒤바뀌는 그 패턴을 딱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작가의 진짜 의도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 셈이죠.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, 생산하기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, 그러니까 일반화 문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단계입니다.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. 아, 배움이라는 건 인내가 필요하구나.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역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구나 하고요.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을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직접 얻어냈다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과연 뭘까요? 진짜 배움은요, 결승선까지 막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해하고 반응하고 비평하고 생산하는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의미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신중한 과정이죠. 이건 비단 국어 수업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역사든 과학이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. 하나의 개념적 렌즈에 딱 집중해서 이 네 단계를 차근차근 거치는 것.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평면적인 지식이라도 아주 단단하고 오래가는 입체적인 이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정말로 한 발 또 한 발 내딛는 것처럼 말이죠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교실에 있든 아니면 그냥 세상을 살아가든 지금 나의 배움에서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일까? 한 번에 한 걸음씩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나만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?